안녕하십니까. 교육 전문가 오대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과 이어서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보다 더 현장감 있게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질문들의 내용들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연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1년에 한 150회 정도의 강연을 하게 되는데 매년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은 변화되지만 질문을 해 주시는 내용들은 대부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학생들도 변화되고 학부모님들도 변화되고 심지어 입시도 변화되는데 왜 질문들은 고정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질문들을 대부분 해주실까를 저도 고민해 봤더니 궁금한 내용들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해주셨던 내용들을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서 먼저 준비한 내용들이 좀 있고요. 제가 강연하게 되면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원래 공부 잘하셨고 나중에 수능도 잘 보셨다고 들었는데 뭐 전국 1등 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학생과 현재 안 맞는 거 아니냐, 너무 동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저에게 해주셨는데요. 어땠을까요? 모르시죠? 제가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뭐 당연히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었는데 인천에서 진학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오히려 성적이 가장 좋았어요. 뭐 좋았어도 중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별 보는 동아리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천체망원경 활동. 그래서 하다 보니 점점점 공부는 좀 뒷전이었고요. 이과생이었고 수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수학 중요하잖아요. 그때도 수학 중요했거든요. 저는 이제 열심히 해본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로 추정됩니다. 별로 안 좋은 기억이어서 안 기억하려고 했는데 수학 내신을 0점 맞은 적이 정말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놀라시죠? 원래 100점 맞았냐 이런 질문에 이런 대답이 나올 걸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 공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전국 1등 했던 성적표, 전문 과목 만점 맞아서 전국 1등 했던 성적표랑 비교해서 갖고 다니고 싶은데 못 갖고 다니겠어요. 창피해서. 그래서 좋은 것만 갖고 다닙니다. 전국 1등, 전 과목 만점 맞았던 성적표만 갖고 다닙니다. 그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누구나 다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지난 16년간 교육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방법을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교육 정보와 변화되는 입시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역시나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불안한 마음이 우리 학생들에게 투영됩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은 엄마는 왜 그러세요 되고 분위기 안 좋아집니다. 이게 제가 지난 2년 동안에 경험해봤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변화되는 입시 트렌드에 대한 부분과 여기에 적절한 전략과 방법론을 먼저 알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고민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불안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입시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전략이나 부분을 좀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능을 못 봤다라고 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처음엔 제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당연히 재수를 실시했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뭐 서울에 있는 학원이 좋다고 해서 서울로 막 학원을 다녔습니다. 재수할 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3수 정도 하니까 문제는 풀 수는 없습니다만 맨날 나오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것들은 알겠더라고요. 그 뭐 경험 있으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푼다라고는 하는데 어려운 문제라는 건 맨날 어렵고 제가 이렇게 학생들한테 말합니다. 1번부터 10번 문제는 쉬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에게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푸는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쉬운 문제니까. 그런 문제들을 풀 때는 쉬운데 어려운 문제라는 것들이 구분이 있구나. 문항에서도 어려운 문제는 항상 어렵게 나오고 쉬운 문제는 항상 어려운 문제로, 쉬운 문제로 나오는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그냥 수학은 어렵다.
이게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교육 전문가다 보니까 전략적인 측면으로서 그 부분에 답을 한번 드릴게요. 수학을 뺀다. 수학을 어려우니까. 상위권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내신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수능을 챙겨서 정시로 전형을 지원할 때도 수학을 반영 비율에서 수학을 빼게 되면 상위권을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학부모님들께서 그러면 우리는 이과 수학을 원래는 했었지만 이과 수학이 너무나 범위가 많기 때문에 범위를 줄인 문과 수학을 준비해서 교차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나름 굉장히 전략적으로 생각하셔서 저에게 질문해 주십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까요? 교차 지원. 그러니까 이제 이과 학생이 좀 수학이 어려워서 문과 수학을 수능을 응시하는 경우가 되겠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럴까요? 교차 지원 문 굉장히 좁습니다. 문이 굉장히 좁아요. 없지 않습니다만 지원의 모집 인원에서 교차 지원 가능한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오히려 제가 느낄 때에는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이과 수학하는 게 더 빨라요. 이해되셨죠? 물론 이과 수학의 절대 양은 많습니다만 이과 수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강의 중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해 놓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들 가장 많이 강연회 때마다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들에 대해서 4가지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략편으로 변화에 따른 전략, 그리고 같은 점수인데 우린 다른 대학 가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학생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알으셔야 되는 입시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전략. 가장 제가 질문 많이 들었던 부분이 바로 1번입니다. 1번인데요. 고등학교 내신이 중요하냐? 수능이 중요하냐? 이 부분입니다. 여기 참석하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다 궁금증이 많으실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는 수시야. 수시 준비해서 생활기록부 관리 준비해서 우리는 정시까지 안 가고 9월 달에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거다. 라는 포부를 갖고 1학년을 출발하십니다. 제가 다 경험해봤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2학년이 되면 좀 바뀌십니다, 생각이. 내신 따기가 어려운데? 이런 생각도 하시고요. 우리 학교가 공부를 잘하나 봐. 그래서 내신 따기가 어려워. 근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면 물음표를 이제 남기시는 건데, 조금 큰 틀에서 대입 전형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한번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대입 전형에는 수시 전형이 있는 거, 그리고 정시 전형이 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수시에서는 성적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의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생활기록부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의 성향이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대외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 학생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학생의 성향에 맞는 전략들을 1학년 혹은 2학년부터 의도적 노력들을 좀 해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외 활동. 그러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때는 학생부 종합으로 원래 했어야 되는 거죠. 천문 동아리 활동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밤샌 적도 많아요. 텐트 치고 운동장에서. 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근데 참 감사드리는 부분이 어머님 기다려주셨어요. 물론 연락은 드렸죠. 집에 안 가니까 학교 운동장에 있습니다. 연락은 드렸지만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께 항상 감사드리는 부분이 좀 믿고 기다려주셨던 부분들이 지난날 조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제가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심지어 사수하고 그리고 심지어 수능 시험을 10번 현장에서 응시하고 하는 부분들이 믿고 기다려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고등학교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저 이제 생활기록부로 해서 이렇게 갔었을 텐데, 지금 전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한 학생부 교과 전형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합전형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성향에 맞는 부분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학생은 활동적인지 아니면 조용히 공부하는 걸로 좋아하는 성향인지 방향성을 잡는 부분에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겠다. 그 부분이고요.
가장 정확한 건 이겁니다. 입시 전략과 많은 내용들이 복잡하게 있는 것 같지만 변하지 않는 원칙을 하나를 저보고 꼽으라라고 한다면 지난 16년간 변하지 않는 이 원칙, 제가 확인한 건 이겁니다. 성적이 좋으면 모든 전략을 상회합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성적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니까 다양한 전형과 복잡한 전형들을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뭐냐면 내신, 교과 성적 정말 열심히 챙겨야 됩니다. 교과 성적 정말 열심히 챙겨야 되고요. 여기서 하나 조금 더 확장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1학년과 2학년 때 목표하는 학교와 목표하는 학과가 있는 경우 너무나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잖아요. 그러나 대략적인 방향을 정했을 때 어느 학교야 어느 학과를 가고 싶다는 게 방향이 조금이라도 만들어진다면 그 학교의 모집 전형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같은 점수지만 다른 대학이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학교마다 학과마다 그 과목에서 반영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내신도 마찬가지요. 학생부 교과 말씀드린 거고요. 수능에서도 반영하는 비율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과 학생들 공대를 지원하게 되겠죠. 수능 정시에서 수학과 과학 과목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오히려 국어, 영어는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일부러 정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을 30 정도로 반영할 때 과학 한 과목 후 두 과목을 30%를 봅니다. 이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학의 분량을 10이라고 잡을 때 과학은 상대적으로 3,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부의 양은 적은데, 과학이요. 공부의 양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에 반영 비율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학생이 노력할 때 과연 이런 답이 나왔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전략이 당연히 나오겠죠? 당연히 과학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문과 이야기 하겠습니다. 문과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상위권 대학은 수학을 반영을 반드시 합니다만 반영 비율은 똑같을까요? 낮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수학이 조금 반영을 하고 국어, 영어 반영 비율이 높겠죠. 그러면 내신을 챙기는 건 물론 그렇습니다. 전 과목 다 만점 맞고 전국 1등 하면 뭐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국어, 영어라는 부분에서는 반영 비율이 내가 가고 싶고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과의 반영 비율을 확인해서 1학년과 2학년 그리고 3학년 때까지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모집 전형들과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모집 전형, 수시 모집 전형과 정시 모집 전형의 모든 전형들은 해마다 3월 달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다운받아서 확인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학생이 현재 2학년이다. 그럼 현재 3학년 자료가 있겠죠. 입시가 이미 끝난 자료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학생이 1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현재 트렌드 2017년의 3학년 자료를 미리 확인할 수가 있고 그로부터 1학년과 2학년 방향의 설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어서 교육 정보로서는 대입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겠다. 그 부분이고요. 제가 주제로 여기 선정했던 부분은 이겁니다. 고등학교 내신 수능 준비. 질문을 많이 하세요. 특히 1학년 학부모님들 내신 중요하니까 우린 수시로 갈 거니까 1학년이라고 했습니다. 1학년 때 우린 수시로 갈 거니까 내신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니까 우리는 수능 준비 특히 3월과 6월과 9월과 11월 달에 있는 모의고사는 성적에도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세요. 어떨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 중요하냐고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고등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과 개념은 동일한데 그 내용을 내신형으로 시험을 보느냐 수능형 모의고사형으로 보느냐의 문제 형태가 다른 거지 다루고자 하는 본질적인 개념 내용과 교과 내용은 동일하다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고등학교에서 내신을 챙기는 것들은 입시를 자체를 준비하는 겁니다. 1학년은 1학년대로 2학년은 2학년대로 3학년은 3학년대로 이해가 되셨죠? 그 부분을 좀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3학년 시점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학년에 3번 해보는 내신이 우리 대입을 준비할 때에 내신 반영 비율이 50%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학년과 2학년 때 상대적으로 불리한 내신을 바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3학년에 올라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겁니다. 물론 근본적인 변화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변화 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3학년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1학년과 2학년 때 이미 내신이 결정이 돼서 수시는 좀 상위권 대학 진학할 때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나는 바로 3학년 올라간과 동시에 정시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맞습니다만 그 정시 준비라는 부분들이 내신이 병행하고 갈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입니다. 3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3학년 때 배우는 내신을 위한 교재는 대부분의 경우 EBS 수능 연계 교재로 내신이 진행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능의 EBS 연계 교재가 수능의 직접 출제 범위의 70%가 연계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이 학교 내신 교재로 사용돼요. 그럼 내신 준비가 곧 내신을 챙기는 수시 준비가 되는 거고, 그 내신 준비가 수능의 준비까지도 연결이 되는 걸 좀 이해하면 따로따로 분리해 놓고 생각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학생부 교과를 준비하기 위한 성적을 만들기 위한 것이 정시까지도 준비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통의 경우 중위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신이 중위권이라면 3등급, 4등급 정도에 해당하지 않겠어요? 보통 중위권이라고 하면 3등급, 4등급을 중위권이라고 합니다. 물론 1등급, 2등급은 상위권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미 나는 내신의 시점이 고등학교 3학년에 예를 들어 8월이다, 9월이다. 그럼 이미 내신의 결정이 3등급 혹은 4등급으로 중위권이 결정돼 버렸다. 그런데 나는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다. 방법이 없냐? 시점은 9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3학년에 9월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요? 네, 뭐 31등급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불리한 내신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수능을 통해 정시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님들께서 정시 모집 인원이 적고 불리한 거 아니냐, 모집 인원도 적은데, 그런데 수시 전형에 대한 이해와 정시 전형에 대한 정말 객관적인 정보는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수시 지원을 하는 6장을 지원해서 합격하게 되면 정시 지원할 수 있나요? 다 알고 계십니다. 정시 지원 못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미 수시를 통해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 내신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1등급과 2등급 학생들이 대부분 수시를 통해서 대학을 합격하겠죠? 그 학생들이 이미 합격하게 되면, 학부모님들 눈이 지금 갑자기 밝아지셨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미 합격하게 되면 정시에 만나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내신은 3등급과 4등급이 되겠죠? 그러면 수시가 들어가기 쉬운 건가요? 정시가 들어가기 쉬운 건가요? 모집 인원만 보면 정시가 쉬운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단순 나열, 수시에 대한 모집 인원 전체, 정시 인원이 적어 보이는 것 같은 정시에 대한 인원만 생각하시니까, 아, 수시가 너무 많이 뽑으니까 수시가 유리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수시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수능 시험에 만점 맞은 우리 어떤 학생이 서울대학교를 지원하지 못했다라는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서울대학교에서 수능 만점을 안 뽑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학생은 어느 특정 학교를 합격해버렸겠죠.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서울대학교는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그 학생은 수능 정시를 이미 만점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시를 쓸 수 있는 카드를 못 쓰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내신이 좋은 1, 2등급 학생들이 대거 수시에서 전형에서 합격해 주니까, 물론 이 자리는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3등급과 4등급의 중위권의 어떤 학생들은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현재 대입의 방향성이고 현재 대입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점을 돌려보겠습니다. 9월달 수시 전형이 끝났다, 나는 입시가 끝났다가 맞는 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왜? 9월과 10월달 2달이 남아있어요. 여기서 또 학부모님들 저에게 매번 질문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2달 동안 무슨 준비를 할까요? 또 있습니다. 2달 동안 변화는 되나요? 궁금하셨죠?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좀 녹화 방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요 방송 보고 오세요. 뭐 이렇게 같은 내용을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입시가 시작되는 3월 시점에서 우리 학생이 공부하는 공부량과 9월 시점에서 6월달 모의고사와 9월달 모의고사를 이미 응시해서 공부했던 누적 공부량, 공부의 누적량이 3월과 9월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어디가 더 많을까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3월 달보다 상대적 누적 공부량이 많은 9월의 시점에서의 2달입니다. 얼굴이 밝아지시네요. 3월 달의 시점에 3월과 4월의 2달이 아니라 누적 공부량이 있고 내신도 준비해서 많은 부분에 이미 EBS 연계교재도 공부했고 매월 시행되는 3학년으로 올라가면 매월 모의고사가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매월 모의고사도 이미 응시하느냐고 많은 준비를 했고 에 9월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수시를 준비하냐고 대거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물론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시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능에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만 3등급, 4등급들은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9월이라고 하는 시점, 9월 달에 모의고사 끝난 시점으로부터 2달여의 시간이 있다는 기간은 충분히 변화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정시로. 모든 대입은 2월에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의 마인드가 자꾸 9월에 끝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9월에 마무리가 되면 굉장히 안전하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좀 뭔가 불안한 겨울을 맞는 게 정신인 건 맞습니다만 지난 12년 동안의 노력과 공부를 9월로 끝나고 2달의 시간을 안 쓴다. 굉장히 소모적인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 즉 수시가 표면적으로 보였을 때 인원이 많고 적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준비해야 될 전략적으로 접근했을 때에는 시기마다의 누적 공부량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지원의 전형이라고 했을 때 수시 전형의 특수성 그리고 정시 전형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민한다면 우리는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정시 전형에 대한 카드 3장까지도 같이 갖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입시는 2월에 끝난다는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돼요. 9월에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부분을 조금만 이해하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은 여유가 있는 시각으로서 우리 학생이 준비 과정을 지켜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시작되는 시점보다 생활기록부 관리하는 부분들을 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방학 기간을 전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학기가 시작된 기간에는 내신 열심히 챙기지만 방학 기간에는 생활기록부들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들. 물론 수시 지원하기 위해 자기소개서는 여름방학인 고등학교 3학년 7월 8월에 준비를 대부분의 학생이 합니다만 갑자기 1학년, 2학년, 3학년의 걸 모두 모으긴 무리가 있죠. 그러면 1학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방학이, 겨울방학이 2번의 방학이 있고 2학년이 끝나는 시점에서도 방학이 2번이 있잖아요. 그 시기마다 자소서란 준비들 미리미리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입시만을 위해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진로 탐색이 돼요. 아, 내가 지금 한 학기 동안에 이런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진로 탐색을 하고 있었고 그럼 나는 어느 학교를 가고 싶고 무슨 공부를 하고 싶지라는 생각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학년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라는 걸 정리하는 시간들은 반드시 좀 있어야겠다. 그게 제가 지난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전략과 방법이 저는 방법이라고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학생들에겐 진로 탐색의 시간으로서도 그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이에요. 전형이란 부분들에 대해서 뭐가 좋다 안 좋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에게 뭐가 맞느냐가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수시 전형도 있고요. 정시 전형도 있지만 수능에 대해서 제가 조금 거듭 강조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 부분인데요. 3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1년에 수능을 포함해서 모의고사를 총 7번을 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요. 3월 달에도 보고 4월, 3, 4, 6, 7, 9, 10, 11. 7번 맞죠? 잠깐 긴장했습니다. 7번이 맞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매월 모의고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우리 3학년에 대한 이슈가 되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모의고사를 준비할 때는 시험 범위가 수능과 동일하게 전범위가 되는 부분은 9월 달 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월 달의 시험 범위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교과 과정을 시험 범위로 해서 3월 달에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러면 겨울방학, 즉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동안에 해야 할 양은 오히려 3학년의 기출문제 선행 부분보다는 2학년까지를 좀 더 충실히 공부하는 게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겠죠. 왜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학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월 달에 시험 범위까지 안 나오는 내용들을 선행한다. 물론 의미는 있을 수가 있겠죠. 개인적인 준비를 통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3월 달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미 시험 범위 있는 내용까지를 겨울방학에 준비를 충실하게 하면 그로부터 4월까지 시험 범위 늘어나는 시험 범위는 보강을 하는 개념으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의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신 거인 거죠. 저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수능은 반드시 챙겨야 되는 건 말씀을 드렸으니 3월달은 3월달에, 그러니까 2월달, 1월과 2월이 되겠죠. 1월과 2월달에는 3월달 모의고사의 시험 범위에 준하는 내용들을 공부한다. 4월달에는 3월달로부터의 틀린 문제들 중심해서 4월까지의 시험 범위, 이렇게 범위를 확정해 나가는 전략으로 가면 우리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학생들 입장에선 시험 범위라는 것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렇게 질문해 학생들이. 모의고사도 시험 범위가 있나요? 제가 현장에서 맨날 듣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냥 다 시험 범위 똑같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달라요. 이해되셨죠? 시기마다 준비되는 사항들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입니다.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너무나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수학의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꼭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과 수학의 점수가 왜 안 나오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안 나올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문과 수학의 이해가 바탕이 안 돼 있어서 이과에 대한 문제 풀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과 수학이 어려우니까 이과 수학 문제만을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현재 부족하다면 문과 수학의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이과 기출 문제를 풀어서 성적이 올라가는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국어도 그렇고요. 영어도 그렇고 모의고사에서 수준별 난이도로 측정했던 3년 전, 4년 전 기출문제가 A형, B형으로 나눠서 시험을 응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기출문제를 풀어야 하는 부분에서 3년 전, 4년 전에는 A형, B형, 즉 수준별 난이도라고 구분지었던 시험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들을 우리 학생들은 그걸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신이냐 수능 준비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행해야 한다. 그리고 내신 준비가 곧 수능 준비를 연결할 수가 있고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수시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과 정시의 카드까지 쓸 수 있는 전반적인 대입을 준비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된다 하는 부분들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 주제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어 절대평가 난이도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학부모님들 고민이 많이 줄으신 건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영어는 이제 90 넘어가면 되니까요. 자, 이제 국어 수학에 집중하면 되죠? 라고 저한테 질문하십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다 입시 전문가분들만 계셔서 절대 안 됩니다. 영어가 90.2 1등급이 되고 80.2 2등급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실화입니다. 3학년들 중에 틀린 문항의 개수는 동일한데 89점 맞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 학생이 과연 배점 때문이겠죠? 어려운 문제 한 문제인데 똑같이 문항에 틀린 개수가 틀려도 어떤 학생은 3점, 어떤 학생은 2점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났겠죠? 실력적 차이가 과연 있었을까요? 91점과 89점이? 그런데 이거를 입시 전략적인 측면에서 제가 재해석해 드릴게요. 수시에서 최저가 있습니다. 벌써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영어의 최저가 예를 들어 2였는데 79점 맞아서 3등급 맞은 거죠. 그럼 최저 요건을 충족 못해서 실제로 내년을 고민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정말 합니다. 물론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영어는 일단 1등급으로 맞고 간다는 개념이 물론 있죠. 그런데 큰 틀에서 3등급, 4등급의 중위권에 하는 학생들 경우에는 반드시 영어도 챙겨야 됩니다. 영어가 이제 80만 넘으면 2등급이니까 쉬워진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80이 넘으면 되는 건 맞습니다만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안 했어요. 이해되시죠? 또 하나. 수시에서 최저 요건 정말 1점 때문에 수시의 최저 요건은 등급만 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79점과 89점은 어떡하죠? 물론 90점도 있겠습니다. 80점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어 역시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냐면 수학 과목과 탐구 과목, 사회와 과학 탐구 같은 경우에는 출제 주제가 정해져 있어서 시험 후에 뭐가 나온지도 알겠는데 국어와 영어는 지문에 나오는 내용이 매번 바뀌니까 결국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정답의 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역시 전문가분들. 어디죠? 평가원입니다.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3학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3학년 기준으로 출제하는 시험 6월과 9월, 11월에 시험이 끝나면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게시판에 누구나 공개할 수 있는 보도자료라는 형태를 통해서 시험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다는 정보를 다 공개해 놓습니다. 영어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11월 수능이 끝났을 때 EBS 연계교재가 70%라고 하는데 EBS 연계교재 수능특강 수능 완성이 됩니다. 수능특강 수능 완성의 몇 페이지 어느 부분을 우리는 수능시험 몇 번으로 연계했다까지 다 올립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니까. 우리는 제한된 범위에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수능은 고등교과 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의 평가원 출제 6월, 9월, 11월 문제를 벗어나는 문제라는 건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시험이 요구하는, 시험의 의도에 맞는 공부를 효과적인 노력을 해야 노력을 점수로 바꿔낼 수 있다. 그 부분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영어 절대평가라는 부분들 반드시 영어 준비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저 영어 강의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작년부터입니다. 2016년 시행 시험 그리고 2017년입니다. 2017년 시행 수능까지 고민이 많은 부분이 국어가 어려워졌다는 특징입니다. 그런 고민들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실제로 어려워진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 현장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저 역시도 수능을 10번 보면서 수능을 풀었고 강의 현장에서 보면 변화되는 문제라는 것을 계속 접했겠죠. 보면 최근에 2016년과 2017년의 문제 유형과 2015, 14, 13 유형이 좀 차이가 있던 것뿐이에요. 2015, 14, 13년이 좀 쉬웠던 건 맞는데 과거로 더 돌아가면 12년과 11년과 10년에는 원래 어려웠습니다. 언어 영역이라고 해서. 그 난이도가 지금 16년과 17년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갑자기 어려워졌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 풀이학습의 활용 범위를 보통 5개년 정도를 잡아서 5년치의 문제를 풀거든요. 5년치만 풀 것이 아니라 7년, 10년까지도 범위를 확대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수능은 실제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10년치를 풀어야 된다라고 우리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말을 하면 저한테 똑같은 질문,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많은 10년치를 해야 되나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걸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그러면 숫자로 계산해서 말씀드립니다. 1년에 평가원 출제 기준 6월, 9월, 11월이면 1년에 3번 보는 거 맞죠? 물론 15, 14, 13년에는 A, B형이었으니까 6번 본 게 맞습니다만 3번 본 게 맞죠? 10년치라고 하면 몇 개죠? 30회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겠습니다. 1년에 몇 주죠? 대략 50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에 하나 푸는 겁니다. 국어 한 회를 푸는데 제한 시간은 물론 있습니다만 처음에 지금 실력이 부족할 땐 좀 꼼꼼하게 풀기 위해서 1시간 반, 확장해서는 2시간까지도 그냥 풀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그러면 일주일에 하나 푸는 거고 한 회를 풀기 위해 2시간 정도라고 정말 많이 잡아도 한 주에 하나씩 풀면 기출문제 10년치는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물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굉장한 논리적인 시각으로 다른 과목도 해야 되잖아요. 다른 과목 해도 이해되시죠? 1년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의 양인 거지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출문제, 과거에 출제되었던 평가원 출제 기출문제를 풀므로써 공부의 절대적인 양을 줄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습니다. A 문제집도 풀고요. B 문제집도 풀고요. C 문제집도 풀고 D 문제집도 풀고 이렇게 해서 내신을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만 수능을 준비할 땐 두 가지 키워드. 과거에 출제되었던 평가원 기출문제와 EBS 연계유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보조자료일 뿐입니다. 그 보조자료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용 자료. 다시 말씀드리면 틀린 문제를 내가 개념을 보강하기 위한 자료. 개념을 보강한 후 문제 연습을 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푸는 자료로 활용해야지 내신 교재처럼 수능 교재를 접근하면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기출문제와 EBS 연계교재, 평가원에서 말하는 대로 기출문제와 EBS 연계교재를 준비한다는 것은 공부에 대한 절대 범위를 줄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어에서 10개년을 과연 풀어야 되나요? 풀어야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전 과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교과 과정의 범위가 개정교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5년이 넘어가는 부분들은 지금 안 맞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5개년치를 풀은 것들이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10년치를 푸는 게 맞습니다. 왜냐? 부분적으로 시기마다 난이도가 좀 쉬웠던 애가 있고 어려웠던 애도 있어요. 그러나 수능을 준비하고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선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보다 더 좋은 문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출제 기관에서 만든 문제보다 더 좋은 문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평가원 기출문제부터 풀고 그 다음에 1년에 모의고사가 총 7번 있다고 했죠? 그럼 교육청 모의고사가 나머지 4번이 있게 되는데 그 4번의 시험들을 또 연습으로 양적인 접근으로 하는 겁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하세요. 간혹 우리 학교에서 평가원 기출문제와 교육청 모의고사 외로 우리는 사설 모의고사를 또 푼다.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선 시간에 대한 적응하는 연습. 예를 들어 국어, 수학, 영어의 그 제한 시간만큼의 집중해서 문제풀이 연습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제한된 시간 안에 OMR 마킹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내는 연습은 이거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맞추는 시간을 맞춘 연습들도 병행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학교에서 응시하는 사설 모의고사를 활용하시면 좋겠다. 오히려 객관성 있는 문제는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제를 기반으로 하고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시간에 대한 연습과 안배. 실제로 아시는 것처럼 모의고사는 아침 일찍 시작해서 저녁 때쯤 끝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은 알고 있어도 지쳐서도 못해요. 너무 시험을 길게 보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지쳐 있을 거냐는 거죠. 연습을 통해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시험에 맞는, 시험에 집중하는 그 시간 자체를 연습할 수도 있다 하는 부분들이 비단 3학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2학년도 모의고사 1년에 4번 봅니다. 그리고 1학년도 1년에 모의고사 4번 봅니다.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3학년도 그렇고 다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기는 변하지만 매 시기마다 학년마다 준비해야 될 것들은 이미 연간 교육과정의 일정에 맞춰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고 그 일정을 앞으로 30일 앞당겨 놓고의 시점으로서의 준비를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기 서울에서 왔습니다. 대구까지 올 때 물론 KTX를 타고 왔습니다. 제가 비유를 이렇게 해볼게요. 내비게이션을 제가 만약에 직접 서울에서 대구까지 운전해서 왔다라고 한다면 내비게이션을 찍고 왔겠죠. 근데 내비게이션을 써보시면 어떻게 되죠? 맨날 똑같은 길을 알려주나요? 아니면 변화되는 이 교통 환경에 따라 바꿔주나요? 그러나 목적지는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목적지는 안 바뀌지만 부분적으로의 시기마다 계획은 변동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린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 무조건 450km 서울에서 대구까지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앞에 있는 10km, 20km 계획, 즉 하루하루 보낼 때 30일 단위 계획으로 공부를 계획하고 30일 단위로 입시를 준비하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입시를 이 학원 저 학원에 대한 입시 설명회가 아니라 교육기관에서 발표하고 평가원이라고 하는 공신된 기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들은 보도자료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정보들은 조금씩 챙겨 나아가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하는 부분들은 좀 거듭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입니다. 수능이 매년 어렵게 나와요, 쉽게 나와요? 라고 질문을 저에게 하십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몰라요.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자면 몰라요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학생들마다의 어렵고 쉽고는 개인 편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비가 오면 우산을 쓰던 비가 오면 자동차를 타고 가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과거에 출제됐던 과거 자료를 통해 미래를 대비한다는 접근으로 가야지, 올해는 국어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국어를 좀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진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가 국어가 쉽게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거마저도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최선의 노력을 더해서 궁극적으로 그 노력의 합으로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갑자기 뭐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그런 방법론적인 접근을 좀 이해하면 보다 더 입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자꾸 거듭 질문을 많이 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기출문제 강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출문제 홍보 대사는 아닙니다만 왜 자꾸 기출문제를 강조할까요, 제가? 맞습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었는데요.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수능 시험 문제는 100% 예상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합니다. 뭐 우리 대구의 교육열 이미 다 입시 전문가가 되셔서 다 알고 계신데 제가 한 번만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를 벗어난 문제는 없다. 왜? 고등교과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과거에 6월달과 9월달에 모의고사를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모의고사지만 9월달과 모의고사의 평가원 입장에서 평가 지표로 활용됩니다. 평가 보도들에 나와 있어요. 6월달과 9월달에 이런 문제를 냈더니 이 시험을 응시했던 모집 단위의 우리 학생들이 몇 퍼센트 정답률을 냈다는 정보를 평가원에서 책정하고 있어요.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겁니다. 평가 보도자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6월과 9월 모의고사, 즉 11월 수능까지도 끝나게 되면 문제에 대해서 이의 신청 기간이 있어요. 문제가 혹여라도 잘못 출제된 것 같으면 말씀하세요라고 하는데, 그 이의 신청 기간에 접수한 내용들 중에서 의미가 있는 문항들은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하신 선생님들이 직접 답변을 씁니다. 해설하고는 달라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통해 이의 제기가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문제 정답이 3번인데 이 3번을 접근하기 위해선 주어진 자료의 어디를 어떻게 봤어야 됐다. 그리고 이 문제 출제 주제는 우리는 이런 의도로 냈었고 그러므로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야 됐다는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가 언제부터 공개했을까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죠? 과거에 10년 전부터 이 자료를 공개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평가원 보도자료를 갖다 볼 때 우리 학부모님 시각에선 6월과 9월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시지만 평가원의 6월, 9월 그 다음에 이의 제기 자료들. 근데 대부분의 정보는 국어외 정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과 과학, 사회과학 같이 탐구 과목은 솔직히 몰라서 못 푸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어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해서 지문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하면 정답이 정말 잘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 근거. 다시 말씀드리면 수능 응시생이 모든 학생들이 풀었을 때 객관적으로 이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이 기출문제 열심히 푸는 것뿐만 아니라 평가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의 제기 자료에 대한 정보도 우리는 읽어야겠다. 물론 이 정보를 말씀드리면 학부모님들이 이런 시각이시죠. 그렇게 많은 걸 해야 되나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의 제기를 활용해야 되는 우리 학생들의 성적은 2등급 이상입니다. 3등급까지는 기출문제 푸는 거에 집중하는 거고요. 2등급 이상부터는 기출문제 이미 풀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로부터 다른 새로운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2등급의 평가원의 이의 제기 자료. 그러면 저에게 이런 질문 하십니다. 우리 학생은 1등급인데요. 그럼 우리 학생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학생들이 응시하는 시험 종류에는 11월 수능도 있지만 7월 말 8월 초에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경찰대학교와 사관학교 시험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학생의 진로는 경찰대학교, 사관학교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과거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푸는 것은 현실적인 방법이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수능의 난이도를 100 정도라고 봤을 때 경찰대와 사관학교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120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절대 고등교과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출제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 학생이 이상적으로 기출문제 풀이학습 다 마무리했고요. EBS 연계교재 다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현재 2등급 이상 맞고 있는데 안정적 1등급을 맞고 싶은데 무슨 교재를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나오는 자료입니다. 이해되셨죠? 마찬가지로 기출문제집이 그 경찰대학교와 사관학교 사이트에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문제를 푸는 거죠. 물론 국어 같은 경우나 영어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어휘들이 뭐 특수성에 맞게끔 어휘가 좀 종류가 좀 다양하거나 어려운 건 물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런 걸 느껴보라는 거죠. 고등교과 범위에서 출제가 됐을 때 이렇게도 어렵게 나올 수 있구나. 이해되시죠? 나는 똑같이 동일한 주제,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의 수열을 나는 고등학교 교과 범위에서 기출문제를 통해 이렇게 충분히 많이 했는데 이 수열이라고 하는 게 경찰대 사관학교에서는 이렇게도 어렵게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체감의 역치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역치를 높이면 오히려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 좀 수월하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지난 경험을 통해서 좀 이해했던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좀 정보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응시하지 않는 특수대학이니까이 아니라 우리 학생이 그렇긴 하지만 기출문제라는 것은 교육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과목마다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수학을 선택해서 수학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좀 개인 편차에 맞게끔 현재 위치에 맞게끔 하는 전략들은 뭐 방법론이니까 제가 좀 일부러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학생들만 모의고사를 볼 수 없다 해서 우리 학생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학부모님들도 모의고사를 응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단에 아예 이름을 붙여놨어요. 제가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죠? 근데 입시 전문가가 다 이미 되어 계신 것 같아서 그냥 확인 차원에서 한번 중간 정리만 하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질문의 개수의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부러 좀 주관식으로 하겠습니다. 불리한 내신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느냐? 정답이 뭘까요? 역시 전문가님들이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내신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내신 준비가 곧 수능 준비, 수능 준비가 곧 내신 준비. 그런데 입시 요강의 전략적 측면 때문에 정시에서 수능을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다. 역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수능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겁니다. 웃으시는 분이 계세요. 이 질문을 보시면 영어는 90점만 넘으면 되므로 다 다른 과목에 집중하겠다. 어떨까요? 왜 X죠? 맞습니다.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난이도 모릅니다, 우리. 그쵸? 난이도 모릅니다. 난이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의 노력은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제가 비유를 들어서 과거 사례를 말씀드렸죠? 실화입니다. 실화. 89점 맞아서 수능 최저, 수시 최저 못 맞춰서.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의고사였으면 이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가 됐겠지만 수능이었으면 물음표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수능이라면 생각만 해도 좀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시간에 대해서 요 영어를 이야기하니까 문제풀이 시간에 대해서 좀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시험 시간이 너무 짧다. 시험 시간 끝나고 풀게 되면 우리 학생이 다 맞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 시간은 제한돼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면 실력이 부족해서 지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력이라는 게 주관적일 수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훈련에 대한 연습이 부족한 실력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알고는 있습니다만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풀이들은 기출문제풀이 학습이나 EBS 연계교재를 통해서도 충분히 대비할 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시간적인 안배 그 부분은 대응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전 오히려 1학년과 2학년 그리고 3학년 학생들에게 만약 실력이 부족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좀 오랜 시간 동안에 생각해서 풀라는 걸 오히려 처음엔 권해요. 왜냐?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
문제풀이 능력이 길러져서 시간은 줄어들 거니까. 그런데 실력이 부족한데 시간의 제한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면 두 마리 다 놓치는 거죠. 실력도 놓치고 동시에 시간을 맞추는 것도 놓치고. 이거는 모의고사 훈련이라는 부분이니까 비단 3학년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1학년과 2학년들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1학년, 2학년 학생들 내신에 안 들어간다고 모의고사 안 중요한 거 아니냐. 절대 아닌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정답 확인 안 했죠? 정답 확인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90점만 넘으면 되므로 다른 과목에 집중한다? 뭐 다 알고 계셔서.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제가 실제 받았던 질문입니다. 굉장히 뭔가 이 입시에 대한 분석이 돼 있다고 생각해서 저에게 오셨던 분이에요. 이게 맞죠? 뭐 이게 확인하고 싶으셨나 봐요. 국어는 어려워졌기 때문에 포기하고 다른 과목에 점수를 더 받겠다.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있잖아요. 국영수 중심으로 가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그 잘못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입시 전형에서 국영수 반영 비율이 크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내신도 마찬가지고요.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과인데요. 안 됩니다. 이과여도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시에서도 반영 비율, 이과에서도 반영 비율. 이해되셨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학부모님들 걱정이 조금은 생기셔요.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여유가 생겼는데 한편으로는 그럼 공부 왕창 하는 거 아니냐. 물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부를 안 하고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하나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생들보다는 다른 차별적 노력을 더해 나아가야 하는 거지 적게 공부하고 결과가 나온다라는 건 아시죠?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 국어는 어려워졌기 때문에 포기하고 다른 과목에 점수를 더 받는다. 정답은 X입니다. 또 이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생이 내신 준비가 어렵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재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지만 수학과 탐구 과목은 교과 개념이 동일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 중심과 학교에 사용하는 교재 중심으로 공부하는 건 맞지만 기출문제를 풀어서도 대응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생이 2학년 학생이고 지금 수학을 준비하고 있고 내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한다면 3학년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끌고 와서 풀 수도 있겠죠. 그게 내신 준비가 되는 게 맞겠죠. 거꾸로 내가 지금 2학년인데 수학에 대한 자신이 좀 없는데 이 내용을 공부하고 싶다. 기출문제들 중에서 동일한 교과 개념 내용 중에 1학년 기출문제도 있겠죠. 그 내용도 병행해서 풀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EBS 연계교재만 공부하면 수능 준비는 끝이다. 이제 뭐 상식이시죠? 상식이시죠? 이 마인드는 내신 준비 마인드예요. 아닙니다. 순서로 말씀드리면 기출문제, 평가원에 출제한 기출문제, 그리고 EBS 연계교재,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 이 순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자료들은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문제풀이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보조 자료라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EBS 연계교재만 공부하면 수능 준비 끝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현장에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요. 제가 거듭 강조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였냐면 교육정보라는 건 있는 겁니다. 올바른 교육정보를 알고 준비를 하게 되면 노력했을 때, 노력 안 하고 아니고 노력했을 때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노력으로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